이 발표는 이제 2021년 작년 12월 18일 날 국가인권교육학회에서 비슷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발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다시 발표한다고 약속하면 많이 고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약속하고는 거의 고치지 못해서 그때 좋은 토론을 해주신 송현정 박사님의 좋은 의견이 거의 절반이 안 된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좀 해서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대사회 사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포퓰리즘의 문제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부정적 의미도 있고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서병훈 선생님이나 강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세요. 그 뭐라고 하냐면 감성 정치다. 엘리트와 민중의 이분법에 의한 감성 정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포퓰리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 탈진실 현상이 있습니다. 포스트루스라고 해서 제가 책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포스트루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여론을 형성할 때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그의 심정에 호소하는 게 낫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나 어떤 심정에 따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확증 편향 같은 게 있어서 사유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네. 눌러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먼저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사유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중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빈센조라는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입양된 아이가 빈센조인데 이탈리아에서 마피아로 성장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마피아인데 악의 무리들이 이제 부패한 기록 청소하고 이와 연관된 법률가들을 이제 처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별로 끝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대사가 있는데 악은 견고하고 강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저 드라마를 보면서 떠오른 게 이제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비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은 굉장히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악이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이란 어떤 특별한 성격이 못되거나 아주 악마적 속성을 지닌 게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무사유를 뜻한다. 생각하지 못함.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유의 부재가 악이라는 거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유하는 능력이 너무 약해졌다. 그러니까 무사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제 사유의 부재, 악의 평범성,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사유인데 점점 이제 사유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악이 평범해졌는데 시민교육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에 대응할 수 있을까? 더구나 포퓰리즘의 문제, 탈진실의 문제, 확증 편향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앞부분은 잠깐 생략하고 그러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그러면 이 악의 평범성의 문제, 즉 이 사유의 부재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가라고 아까 이제 포퓰리즘의 얘기도 했고 다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여전히 우리 사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그 무사유의 대표자로 표현됐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니만인데 아이니만의 관심은 이제 단지 승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른바 괴벨스의 그 비서였던 브로밀데 흠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근데 사실 그 일은 뭐냐면 괴벨스가 나쁜 선동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었고 예루살렘의 아이니만은 이른바 유대인을 아우슈츠로 보내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아이니만의 관심은 승진하는 것이고 브로미르 대품문전의 관심은 직장과 물질적 안정, 상관에 대한 의무감, 상층부에 속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사회적 의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도 그런 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단지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면서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단지 승진하기 위해서, 단지 주말에 놀러 가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냥 자신의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무사히의 문제는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두환 대통령 부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그 문제 제기됐던 게 뭐냐면 왜 사과도 않고 돌아가셨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논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5.18이라고 하는 걸 두고 얼마나 깊게 생각했을까 그런 것도 들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사실 세월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문제도 단지 누구의 문제인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반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단지 히틀러의 문제라고 돌리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다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이른바 권위의 북종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의 문제라든지 근대성 자체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서양의 근대 자체를 반성함으로써 사회를 깊게 해들어가서 자신들을 고쳐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지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병헌이라고 하는 그 구원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사유가 굉장히 깊지 않다라는 걸 여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그러면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바 그 무사유가 악이라고 한다면 그럼 대체 사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사유를 하나의 둘이라고 합니다. 즉 내적인 대화라고 하는데 이른바 내적인 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른바 이제 조지 허버트 미디에 따르면 자신의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주격 나와 목적격 미로 되어 있는데 이른바 목적격 미는 내면화된 타자의 입장, 타자의 관점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타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 있어도 스스로 자기의 내면화된 타자와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렌트는 사유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 철학자나 전문적인 사상가들의 특권이 아니다. 사유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유라고 하는 걸 굉장히 학자라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상인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유의 특징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사유는 언어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유는 정막이 아니라 이른바 분주한 상태이다. 사유는 조용할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는 항상 시끄럽고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이제 사유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현상세계를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친구와 대화하다도 우리는 사유할 수 있습니다. 즉 잠깐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순간 우리 현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측면을 보면서 사실 좀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면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그 전시에 가면 반나사유상 둘이 있어요. 근데 직접 가봤습니다. 이 가는 공간이 마치 산사를 가는 것처럼 적막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산사를 가는 것처럼 되어 있고 조용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렌트는 사유는 그런 게 아니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분주한 것, 늘 시끄러운 것,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또 하나 현상을 떠날 필요는 없다는 것.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사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른바 무목적성이라는 것. 그리고 사유의 목적은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지와 구분을 하는데 인지는 뭔가 알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유의 목적은 의미이다.
내가 왜 살아가지? 우리의 사회적, 이런 사회적 의미는 뭐지? 정치적 의미는 뭐지? 라고 하는 것, 의미를 찾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삶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목적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의미를 지향한다 라고 말을 하고, 넷째는 그 무목적성 때문에 이른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사유하는 일은 페넬로프의 천처럼 전날 밤 끝냈던 것을 매일 아침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크라테스를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른바 만나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그게 왜 그래? 다시 늘 단지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끝없이 반추하게 하고 되돌리게 하고 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의 이런 능력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다 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요. 그래서 사유는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관점에서 위험한 거냐면 지배자의 관점에서는 위험해요. 사실. 그렇지만 사유는 그 모든 것을 되돌리고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유라고 말합니다. 사유는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아네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제가 해결할 과제이기도 한데요. 사유와 판단과 도덕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의 이론 체계에서는 완전히 연결은 되지 않고 그가 정신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일부가 사유이고 두 번째가 의지고 세 번째가 판단인데 판단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사실.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책이 한나 아렌트의 칸트의 정치철학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판단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사유, 판단, 도덕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사유는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데 판단은 뭐냐면 칸트가 1차적으로 미적 판단, 즉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추하다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와 같은 반성적 판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 제가 썼지만 어렵게. 판단이라고 하는 건 미적 판단, 아름답다, 추하다는 판단도 포함되지만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도덕적 판단도 포함한다라는 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칸트는 그 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으로 나누는데 한정적 판단은 기존에 있는 개념과 관점에 포섭시키는 양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 들어가죠, 여전히. 그런데 반성적 판단은 기존에 없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은 도덕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사유가 도덕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거는 판단의 토대가 된 것. 그러니까 칸트가 그 판단적 비판에서 말한 취미 판단을 가지고 논의하는데요. 취미 판단의 토대가 될 것은 뭐냐면 이른바 하나가 공통 감각입니다. 공통 감각. 그래서 공통 감각의 근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판단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반성적 판단은 이런 것입니다. 이른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물들을 칸트가 생각한 것은 왜 어떻게 사람은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아름답지?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다양한 요소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머릿속으로 재현해서 상상하고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다가 어느 순간 조화를 이루는 걸 발견하는 순간 아름답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멋진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이유는 다양한 색채와 형태들이 있는데 그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른바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통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공통감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이른바 이제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감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취미 판단에 관한 얘기를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취미 판단에 관한 부분을 먼저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상상해서 떠올리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반성작용은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잘 이렇게 연결해서 이른바 이제 그것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 그게 이제 반성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취미 판단은 토대가 있는데 그게 공통감각이다. 근데 공통감각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의미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감각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공유한 감각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도덕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른바 아렌트가 말했던 사유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무사유인 거예요. 그럼 무사유의 원인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니만이나 정신의 삶이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사유의 원인은 아렌트가 볼 때는 상투어나 진부한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니만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해도 진부한 말을 하고 상투어를 쓴다 그래요. 상투어를 쓰게 되면 갖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도 추상적인 말하고 그리고 현실에 안 맞는 말들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은 말은 다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같은 것 같다. 너무 추상적이고 연결 안 되는 말들을 상황과 안 맞는 말들을 쓰게 되면 현실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진부하고 상투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에서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무능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로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이고 이런 무능력은 객체로서 나아가 형성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사유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즉 한나 아렌트가 사유를 뭐라고 하냐면 내적인 대화이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타자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 타자라고 하는 건 타인의 관점인 거죠. 타인의 관점이 없으면 이른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없게 되면 사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 서는 능력이 서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 우리는 사유가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유를 잘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구주의적 사고인데 이거는 사고를 못한다기보다는 사유가 급격히 제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도구주의적 사고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른바 목적이 있다. 특정 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수단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뭘 생각하게 되지 않게 되는 사고는 항상 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아렌트가 사유를 뭐라고 했냐면 무목적성이에요. 목적 없이 끝없이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뭐든지 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도구주의적 사고는 목적을 고정하게 해놨기 때문에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고 한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주의적 사고가 갖게 되는 사고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사고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인은 이제 사고가 좁은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고를 안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좁아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니만은 이른바 이제 그가 유대인을 죽이는 일을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관심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관심은 승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로밀리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른바 자신이 게베츠를 도와주고 이른바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일에 기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은 그의 관심은 여전히 이제 물질적인 안정이었던 것, 좋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저렇게 좁아지게 되면 하는 일의 사회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 역사적 의미는 생각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판단력의 부재인데 판단력은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요소를 머릿속으로 재현하고 상상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인데 그것은 이른바 이제 공통 감각에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요소들 때문에 생각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교육에서 사고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민교육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인권이나 헌법의 기반에서 보면 세계인권선에는 이제 사유라고 하는 사상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헌법을 찾다가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걸 모르고 깜짝을 놀랐어요. 뭐가 있냐면 양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는 있는데 세계인권선에 있었던 사상의 자유가 빼져 나갔다는 것은 놀랍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에 없다고 해도 사실은 인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사고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RNT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는 사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사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고를 이루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사고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유를 위한 연습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유를 위한 연습들은 뭐냐면 사고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대화이고 나와 타자와의 내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고 사유의 요소들은 이제 일종의 언어이고 이른바 현실과 거리를 두는 것, 무목적성, 탄생성,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속에는 이제 상상력과 반성작용, 공통감 이런 요소들이 이제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상투와 진부한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말하는 것 속에 불필요한 말들 그리고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간파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TV를 보거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신경 써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의외로 불필요한 말이나 추상적인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걸 없애려고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상 세계에 매몰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항상 떠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다고 해서 산사로 갈 필요는 없고 이른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일이 끝나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걸으면서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순간 우리는 있는 이 잔체 산사를 가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사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른바 또 하나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직업인으로서 생각하는 습관을 조금만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도구주의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칸트가 말했던 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직업인으로서 사고하는 것은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직업을 떠나서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연습이 필요해 보이고 그게 이제 현상을 매몰되지 않는 도구에 매몰되지 않는 방법이고 이른바 무목적성을 갖고 도구주의적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목적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나 도구주의적 사고를 잠깐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뭐든지 새롭게 생각하는 것 백지에서 상태에서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항상 탄생성을 갖게 된다. 새롭게 뭘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을 연습하는 측면에서 항상 어떤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재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반추해보고 하나하나 요소들에 의미 없는 것을 삭제하고 의미로운 것만 남기고 그 의미로운 것들은 한번 연결해보는 것 그것이 이제 판단력을 연습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판단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감과 공동체 감각이 필요한데 그럼 공통감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공통감 증진을 위해서는 기쁨, 슬픔, 분노, 사랑의 감정을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사유의 가장 큰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무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타인의 슬픔에 공감 못하고 기쁨에 공감 못하고 무정하고 루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그래야 공통감을 갖고 거기서 판단이 가능하고 사유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인 감각을 길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각과 관점을 수용하고 하는 연습들. 그래서 내 생각이 공동체 전체의 생각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현대 사회에 어찌 보면 그 사유의 어려움에 처한 포퓰리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탈진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확증 편향의 문제라든지 미디어의 문제 속에서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유 자체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 현실에 우리가 조금 더 시민교육의 입장에서 사유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렌트의 논리를 근거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서 없는 의견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은 우리 대구교육대학교 장혁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 교육과 장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전체 주제를 보니까 현대 사회의 갈등과 사회 문제 그리고 시민교육에 관한 논의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교육을 해오던 본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매우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 한편에 주제가 무척 저에게 버겁고 어려운 주제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 부족한 공부 그리고 한동안 사유가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맡게 된 현대사회에서의 사유의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시민교육 방법이라는 글은 오늘 발표하신 필자께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나 아니면 포퓰리즘, 미투 운동과 같은 구조적인 불평등에 관한 논의들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의 악이나 악마적인 속성, 사악함을 파악하는 아렌트의 논의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그전보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려고 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부분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글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같이 곁들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사유하려면 대체 무엇에 대해서 사유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근대 철학이 기본적으로는 악 자체를 비정상으로 파악합니다. 예컨대 못된 누군가의 잘못된 의지의 산물, 잘못된 괴물 등의 이런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처럼 악이라는 것이 악마적 속성을 가진 소수 특정인의 것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항하는 다수 사람들의 힘 또한 같이 커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의 방식이 보다 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아렌트의 논의에서 보면 악은 일상적 삶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평범하다. 그래서 더 이상 악은 악마적인 동기들로 환원될 수 없다. 악이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매우 흔하게 존재하고 늘 우리 주변에 당연한 듯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행위는 악마적인데 신념은 무사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에서 보면 어떤 행위에는 반드시 그러한 신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신념과 행위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신념이 바람직한 행위를 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이만의 재판 과정이 행위의 정당화를 위해서 신념을 혹시 바꾸거나 교란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도 같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신념이나 혹은 소박한 신념으로 이 부정의에 대한 면책 같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지 또한 우리의 충분히 사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동기까지는 아니라도 다소 소박한 악의 신념이 인간의 동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 글 안에 있는 표현, 아렌트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느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등의 표현들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치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면책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무엇에 대해서 사유해야 되고 그 사유를 할 수 있는 내용 자원이나 기반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필자에게 혹은 발표자가 말씀하시는 이 현대사회의 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해 오셨던 가우만의 논의 같은 것들을 보면 논의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등 이런 일련의 것들이 기존에 있던 선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고 이방인들은 외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타자화시키고 하는 일련의 것들도 아마도 선생님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는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 것들인 것도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적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능력주의의 덫 같은 문제들도 같은 유사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덫 같은 것들이 우리가 능력주의의 전제, 즉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차등적인 배분 방식들이 타당하다라는 논지들을 계속 설파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이것에 관한 문제들도 결국은 일반 대중들이 사유를 기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로 보이는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현대사회에서 이 악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공통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무엇으로 속성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 대부분 사고력 교육의 중심들을 두고 있고, 특히 사회과 교육에서도 고등사고력, 문제 해결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탐구력 등의 여러 가지 메타인지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고력들이 제시되고 제한되고 있는데, 사실 사고나 사유나 영어 띵킹의 번역어로 사실 사용되고 있지만 아렌트가 제기하고 있는 이 사유는 기존에 우리가 말하고 교육의 과정에서 이미 지어왔던 사고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철학적인 윤리적인 사유 같은 것들로 보이고,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사유가 사유의 하부 구조에 존재하고 있고 그 위 차원의 그 상부 구조에서 우리가 이 고차적 사고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을 하는 사람에서 이게 어떤 걱정이 드냐면 우리가 사회과에서 어떤 이상향 같은 것들을 설정할 때 과거의 사회과학 중심의 사회과에서는 어느 특정한 사회과학자를 모델로 두고 혹은 법리 모형에서는 법률가라는 이상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때 철학자를 우리의 모델로서 상정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아까 그 아렌트의 논의에서는 그건 우리 일상 속에서 가능한 문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은 사실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 철학자를 만들자는 것인가 아니면 교양교육을 생활화하자는 것인가 라는 것들로 오인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것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긴 한데, 그 아렌트가 그 사유 의지 판단에 관한 논의들을 하면서 판단에 관한 부분들이 아마 지금 아주 조금 미약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특히 4장에서는 이 사유 능력의 증진 방안으로서 사유와 판단력이 다소 혼재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유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판단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규정되지 않은 반성적인 판단, 그중에서 심의 판단을 포함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존의 아렌트의 사유나 기든스나 벨의 성찰성에 관한 논의들이나 칸트의 반상적 판단력, 그리고 듀이의 반성적 사고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치 판단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알고 싶던 부분은 사유하는 방식을 위한 연습들, 예를 들어 상투어를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현실과 거리를 떨어져서 보기, 이러한 것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판단 여과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들이 어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토론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글인 것도 맞는데 그냥 교과교육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토론을 이제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우리가 악의 평범성과 선의 특별함 같은 기준으로 보던 것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유의 능력들을 조금 더 극대화한다면 선이 아주 평범함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글들을 통해서 제가 자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선생님의 통찰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도 있는 토론 내용 감사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장원순 교수님의 평소 글까지 이제 살펴보시면서 또 이렇게 맥락을 따라가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채팅창에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조남을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사회과 교육학회와 열린교육학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강진아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속이고 있고 대검연구원입니다. 현직 표준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인간의 조건이나 많은 예산이나 있지만 정치적 그런 연습들을 좀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좋은 강연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학회를 처음 와보는 것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괜찮은지 잘 모르긴 한데 논지에서 벗어날까 걱정이 되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렌트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악의 평범성과 관련해서 악에 대한 질문 하나와 평범성에 대한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평범성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외부자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평범하게 여겨지는 어떤 사유가 누군가에게는 또 그들의 내부자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의식된 과정을 거친 것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사유가 의식화되지 않았다고 상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의식화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만 마땅한가에 대해서 좀 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들으면서 제가 물론 다른 학자의 이야기긴 하지만 니체의 선악을 넘어서라는 니체의 선악을 넘어서라고 하는 글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악으로 판단되는 어떤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는 이제 권력이 억압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을 드러내거나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가령 라캉의 세미나 세븐에 보면은 프랑스 혁명 같은 것들도 과거에는 굉장히 악으로 치부되었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혁은 근본적으로 이제 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논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 될 때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시작한 것도 있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당장의 죽어감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규현 교수님 손 들어 주셨습니다. 그 정문성 교수님이 참여를 못하셔서 그리고 약간 경쟁이 됩니다. 저희 오프라인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과 교육의 기존의 프레임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 아까 장혁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조금 약간 정리가 단시에 정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꾸 하셨지만 그 차경수 교수님이 그 정년 기념 논문집의 제목이 지식과 사고였어요. 저는 그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인상적인데 우리가 지식과 사고를 기르는 것이 교과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의 거의 유일한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지식은 개념 원리라는 도구를 획득하는 일로 조금 협의로 생각하고요. 사고는 자기의 주체적인 문제 해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사유는 약간 다르거든요. 주체와 거리를 두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와 대화하고 그 다음에 문제와도 조금 더 거리를 두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실 악이나 우리의 어떤 잘못들이 반성이나 타성이나 편의주의나 무사고, 무사유로 기인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대개 공동체주의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나 공감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여기에 아마 아렌트나 또 장화순 교수님의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부족, 지식의 부족, 생각의 부족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반성과 타성의 편의주의를 깨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아닌가. 아렌트가 직면한 것도 문제고 장화순 교수님이 직면한 것도 지금 사회과 교육이 문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없이 과연 사고나 사회가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집착할수록 문제가 커지고 해결되지 않는 국면들을 봐요. 그래서 문제와 나와 거리 두고 주체와 거리를 두고 객체화시켜서 나를 그리고 문제와 거리를 두는 작업. 사실 고차 상호력 중에 메타인지의 성격과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메타인지마저도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거든요. 메타인지가. 근데 지금 장원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주체를 객관화시켜서 또 다른 관찰자로서 나를 보면서 대화하고 문제와 거리를 두고 현상과 거리를 두면서 사고를 확장시켜야 종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그 문제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자아로 인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상황.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어느 지점 넘어가면 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장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사고의 확장인가? 메타인지인가? 사고의 확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 면에서 혼란스럽지만 좋은 어떤 사회과 교육에 좋은 어떤 물포가 될 수 있는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겠는데요. 저희 이혁규 총장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질문해서 발표를 안 듣고 질문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들었고, 어디서 책을 읽은 게 좀 생각이 나서, 그 전에 장호성 교수님 발표를 항상 들으면, 사실 저도 악의 평범성,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야기하고 또 말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외롭게 또 같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좀 같은 그런 태도를 좀 같이 공유하고 좀 배우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언어들을 하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악의 평범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을 받고 어디서 뭐 사유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수없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진경의 철학의 외부인가 외부의 철학인가에서 악의 평범성과 관련된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적은 걸 제가 읽었어요. 그때 굉장히 또 한 번 놀랐죠.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매우 문제가 있구나. 이제 지금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좀 정확하게 떠올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제 기억으로 해석해보자면 이거요. 악의 평범성이란 전제 자체가 지금 옳은가? 악은 정말 평범한가? 그거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특정한 가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의 평범성을 극복하려면 사유가 필요하다는 건 보통 우리가 되게 자문화 중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제일이야.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을 극복하려면 조금 전에 장혁종 교수님이 한 이야기랑 좀 연결될 수 있는데 한나 아렌트와 같은 철학적 작업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유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매우 큰 엘리트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외부를 불가능한 사유를 하고 있다. 이진경이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전제하면 그러면 수많은 장사미사들이 철학을 배우거나 깊게 사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거는 옳다 그러다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예루살렘의 아이만처럼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사유의 부족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강대현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공감, 배려, 그러니까 사유의 영역의 바깥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함께 계제되어야 이게 해석이 가능한 현상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아이만과 관련된 하나의 해석은 재해석될 필요가 있는 좀 논쟁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용한 사회자라며 이렇게 많이 나온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다 정리가 되셨지요? 예, 그럼 간단하게 한 좀 종합적으로 발표자님의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의견 또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신 장학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주신 강진아 선생님, 또 강대현 선생님, 또 이혁기 교수님, 또 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공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악이 무사유라고 했는데 사유가 넘쳐나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이제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금방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용량 초과 정리 다 적었는데 알 수 없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장혁준 교수님 질문하신 것 중에 이 사유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이들만의 교란이 아닌가. 사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에 근거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전에 이렇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의 조건이고 사유의 외부가 관련돼 있겠다. 단지 그 틀에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렌트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여건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홀로코스트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을까 대체 그리고 그게 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라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문제의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단지 히틀러의 문제야. 히틀러가 나쁜 녀석이야. 라고 그가 명령했기 때문에 따랐을 뿐이야. 이렇게 되기보다는
히틀러의 문제만 돌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문제 제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강계현 교수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게 교과 교육의 프레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장익준 교수님이 이제 법리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아까 뭐 이렇게 총장님 저한테 처음에 외롭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유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넘어보자라는 생각이었고 그 방식은 뭐였냐면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교육과정도 있고 책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읽어야 될 건 우리 사회 현상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우리 눈앞에 벌어진 그 일들. 그게 한국 사회 문제이고 한국 사회 문제에 답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프레임이 교육과정에 갇히거나 모형에 갇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는 사회 자체를 좁히는 문제였고 문제를 해석된 문제를 당면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서 문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사실 교과교육 논의에서 찾으려고 했다가 문제도 밖에서 찾았으니 해결 방안도 교과교육을 좀 넘어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글을 읽게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두서운 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이 칸나 아렌트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요건 중에 하나가 교과 프레임을 좀 벗어나자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설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정말로 오늘 좋은 지적을 듣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만난 문제와 한나 아렌트가 만났던 문제의 조건이 같은 건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 외부,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회 문제의 그 외부적 조건들, 지금 아렌트 안에서 논의가 되는데 사실 이제 금방 그 총장님 말씀하신 게 그 이진경 선생님의 글을 저도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외부 사회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렌트의 틀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도 이제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건의 차이에 관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익준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하면 아렌트와 이니만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아렌트가 당시의 현실의 문제의 당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답변이다. 악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는 거죠. 악에 대한 모두의 답변은 아니에요. 사실. 그가 볼 때 악은 다양한 요인에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포인트로 무사유라고 하는 걸 설정했고 그 무사유가 일정 부분 모두는 설명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 설명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다시 끌고 들어왔을 때 그게 설명력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여전히 설명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 큰 함의를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과 교육에서 법리 모형이든 아니면 아까 뭐 사고력에 관한 교육이든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한테 대비춰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고민했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답이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 답이지만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아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아까 악의 평범성에 악과 평범성에 대한 나눔에 대한 그 두 가지 구분해서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에 이제 니체의 상학을 넘어서에 관련해서 그게 권력 지점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악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권력자의 언어이고 실제로 그에 따라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악이라고 규정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 이제 이게 권력 담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렌트를 그런 권력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 한 측면을 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사유를 지적해내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니체가 말했던 것이 모두 권력으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그 말 자체가 현상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고 우리한테 잘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물론 이제 개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적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사실은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가리게 되고 뭔가 보여주긴 하지만 뭔가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림을 우리가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까지 그거는 너의 권력의 작용이야. 너도 권력의 한 부분이지 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반추는 다시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평범성에 관한 건데 누군가에겐 평범하고 누구한테는 치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의식화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그래서 아렌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렌트가 쓴 책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어둠의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Man in Dark Time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대 홀로코스트 시대에도 어두운 시대에 치열하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 당시에 드벨스나 많은 사람이 선동하고 어떤 프레임에 가두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근데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그 당시 시대는 대단히 평범해져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어둠의 시대의 사람들의 벤야민이나 여러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그 시대를 치열하게 벗어나고자 했던 노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렌트가 우리한테 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가 이미 자본주의 체제이든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이든 어떤 틀 속에서 이미 사유하고 있을 때 사실은 어쩌면 당연시되고 평범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틀을 바꿔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범성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 의식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의 도구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유의 과정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대화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떠나서 생각해야 되고 목적성을 좀 잠시 접어두는 것, 그 다음에 끝없는 타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해낼 수 있는 노력들, 그러면서 공통의 감각에 대한 어떤 타자의 생각을 얻어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조금 함의를 주는 건 아닌가. 그래서 평범성에서 치열함을 두고 그 치열함으로 가독하는 도구 중에 하나도 오늘 논의됐던 아렌트의 사유의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정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강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레임에 관한 부분 관련해서 앞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 사실은 교과 프레임을 조금 벗어나서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 이건 사고의 확장인가, 이건 메타인지와 비슷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고급 사고력과 똑같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비교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메타인지는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과 교육에서 사고력보다는 최근에 그 코딩 교육과 관련해서 강조되고 있는 사고가 컴퓨테이티브 띵킹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굉장히 도구적 사고, 가장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컴퓨터처럼 사고하게,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 컴퓨테이티브 띵킹이 강조되는데 그거는 여전히 아마 이 시대의 도구적 윤리에 갇혀있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떠나서 아렌트의 사유는 아마도 그걸 좀 떠나서 현재에 묶이지 않는 사유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한 도구로, 한 요소로 메타인지라든지 아니면 감성적 사고라든지 비판적 사고는 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학규 교수님 아까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이 자체의 전제가 옳은가라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철학자의 사유로 갇혀 다시 엘리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사유의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렌트가 악을 사유하고 그가 거기에서 사유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과연 뭘 가능하게 하고 뭘 어렵게 하는지 아까 강진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분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권력자금과 하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고민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당시의 사유의 조건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과 현재 우리 조건의 비교 그 다음에 이것이 갖는 그 어떤 또 사유를 토대로 그걸 가능하게 했던 토대들은 과연 또 뭔가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사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 놓고는 다시 현실을 다시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면 분명 아렌트를 넘어설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다 해결하는 순간 아렌트를 넘어 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쉬워 보이진 확실히 않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금 지난번 발표 때 성현정 박사님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오늘 거와 관련해서 사실 그걸 적어놓고 있었어요.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아렌트가 말했던 사유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뭘 적었냐면 이 사유가 가능한 조건이 뭔가 이 사유를 불러일으킨 조건이 있고 또 이게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고 거기까지만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총장님 얘기 들으면서 교수님 회장님 말을 들으면서 그 사유의 외부에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구나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두서없는 답변, 굉장히 좋은 선문에 대해서 무답이 된 선문 무답이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와 질문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가 저희 종합정리 및 총평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급하게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저희가 열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곧 이어서 회장님, 박 회장님, 저희 폐회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렇게 편리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현대사회 갈등 및 사유 문제와 시민교육 해가지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사회과의 목표가 행복한 또 선량한 시민의 양성 또 우리 삶을 편하게 우리의 문제를 풀면서 이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이제 그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부터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생성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있는 지식의 확인 및 더 나은 발전된 지식의 생산을 위해서 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이제 문화가 학술 문화가 이제 토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학술 문화에 대한 어떤 정리, 학술 연구자들의 어떤 배출과 또 교류, 그 다음에 우리 한국형 학술 문화의 세계화.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이러한 학술 문화를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플랫폼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하면 우리 학회에서 그런 플랫폼을 구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술 문화를 갖다가
우리 구성원들에게, 학회 구성원들에게, 그 다음에 전 세계 우리 시민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국민들에게 전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이 이번부터 아마 시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토대를 마련하게 해주신 우리 회장님, 이혁규 총장님, 이한 임원진 여러분들,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운영 부서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부서들이 신설되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실제로 일을 담당해서 진행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자와 제가 인사드렸고요. 토론자를 제가 그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게 나이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하시는 분이 아까 김재범 우리 교수님이셨고요. 토론자는 우리 김자연 교수님, 그 다음에 이수정 교수님하고 박선원 교수님, 그 다음에 장원순 교수님하고 장혁준 교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발표해 주셔서 또 토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게재되는 우리 생산된 이 지식과 교육사는요 10년 후에도 볼 수가 있고 20년 후에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젊은 모습을 보고 싶으실 텐데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예. 우리 아들, 딸에게도 보낼 수 있고 사위 어른에게도 이 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게재가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여러분,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많지 않은 우리 이혁규 총장님께서 아주 비싼 걸로 사신다니까. 저희 가서 다시 메뉴를 우리가 다시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사실 이제 저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학회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학회는 아닙니다. 그런 학회가 어느 정도 그 발전할 수 있으려면 기금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는 그런 기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퇴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발전기금을 학회에다가 내게 하고 저희가 이제 패드리고 그렇고 감사하다고 존경의 의미를 좀 갖는 그런 사례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발전기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젊으시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발전기금을 내실 준비를 좀 하시고요. 퇴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 평교수님이야 뭐 100만 원이면은 총장님 정도는 한 500만 원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학회 구성원들의 발전기금도 모아서요. 그걸 다 학회와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한국연예교육학회 공동학습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